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2월 2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 책상에서 이렇게 웜의 신박 찍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미국에서 도서관 그리고 MIT 건물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좀 조근조근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책상에 와서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가서 잠은 사실 제대로 많이 못 잤습니다. 이게 밤에 잠을 잘 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시간이었거든요. 지금이 우리나라 시간 뭐 12시라면 보스턴은 2시간 빼면 밤 10시. 여기가 오후 4시면 거기는 새벽 2시.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제일 바쁘잖아요. 제일 바쁜 시간에 미국에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계속 그냥 선잠 자듯이. 그러다 보면 6시쯤 되면 그냥 누워 있기가 좀 시간이 아까워서 일어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로서리 마켓이 8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그때까지 시간 좀 때우다가 동생 가족도 같이 왔었기 때문에 동생하고도 같이 마트도 한번 들렀다가 뭐 이래 저렇게 하면서 낮에는 또 낮대로 낮이니까 잠을 제대로 많이 못 자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뭐 걱정하지 않고 한국은 한국대로 뭐 시장이 또 좋았잖아요.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크게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일주일 동안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웜의 신박에 남겨주신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특히나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까지 저희 생일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생일 그런 거 원래 잘 안 챙기거든요. 안 챙기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막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자, 전무님도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이시죠. 제 생일은 이틀 뒤 24일인데 우리 모멘텀님이 내일 생일이시군요. 미리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같은 2월 생이라 그런지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가고 그러네요 하셨습니다.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10년 뒤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1000조씩 영업이익을 거둘 거라고. 1000조씩요? 그만큼 앞으로는 메모리가 폭발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더군요. 그런데 그만큼 전력이 공급 가능할까요? 반도체만큼 전력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수요는 그렇게 될 겁니다. 수요만 보면. 근데 그 김정호 교수님의 가정에는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요 과점화된 구도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배터리도 그랬고 LED, 뭐 LCD 할 거 없이 중국이 끼어들면서 생산을 해버리면 항상 보면 이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창신 메모리라든지 YMTC가 상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상장을 하면서 그 끌어들인 자금으로 또 캐파 확장을 하고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자립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지속됐었던 그 조선 사이클도 나중에 글로벌하게 조선 캐파가 중국이 1등이 되면서 2015, 16년에는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어닝 쇼크를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만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는데 얼만큼 이 공급 조절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채슬리 옆 근무하는 작년 7월 식사했던 청년입니다. 전문의 알게 된 지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바로 옆 건물, 네, 그 부부랑 같이 식사를 했었었죠, 그죠? 요즘은 길 가다가도 한 번씩 제가 길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혹시 만날 수 있나 해서 가끔씩 보긴 봅니다. 근데 옆 건물에 있는데도 제가 잘 안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점심 약속이 없으면 웬만하면 점심 약속도 안 잡으려고 합니다. 웜의 심박도 찍고 아침 회의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오후에 신규 고객분들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점심 때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나가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건물에 있는 북극곰님도 거의 한 석 달에 한 번 마주치는 것 같아요. 오늘 피부 너무 좋으세요. 미국 물이 더 좋은 건가요? 하셨는데 조명빨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저희 어머니도 큰 손주가 거의 매일 안부 전화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돌봐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큰아들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자주 드려요. 군대에서도 매주 한두 번씩 전화드려서 대견했어요.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 잘하시라고 잔소리도 하고 저에게는 엄마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면 그동안 너무 잘하셨다고 이젠 좀 쉬셔도 된다고 애기 같은 아들이 이렇게 커가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이 큰 아드님이 상당히 효자시네. 그죠? 다음에 한번 서울 여기 여의도 올 일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오세요. 군대 제대하고 나면.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주겠습니다. 경기는 바닥인데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이상하네요. 나라가 어느 순간 폭망하는 건 아닌지요 하셨는데 항상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경기랑 주식 시장의 온도랑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핫한 이유가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 좋았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수출로 그 어마무시한 지금 수익을 얻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체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K자 경기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게요.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양극화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을 건가? 그죠? 근데 우리가 종사하는 산업이나 업종이 지금 보면 상위 10%가 더 부자가 되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위 10%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상위 10%의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우리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헤란로에 있는 2, 300억짜리 빌딩을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우량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든 많이 취득을 해서 그걸 갖고 있어야 자본주의에서 자산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산자, 자산이 없는 이 무산자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K자에서 계속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는 계속 안 좋을 겁니다. IMF보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10년 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달라졌고 노령화에 의한 내수 경기는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이 오프라인 기업, 오프라인 이 경기나 비즈니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를 보면서 주식시장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랑 행복한 시간 속에서 몸도 마음도 힐링하고 오세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하고 이렇게 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또 힐링이 된 게 또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거기다 이제 동생네 가족까지 해가지고 멀리 보스턴에서 한결같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Consistency 이렇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어제 제주도 왔는데 봄 날씨 같아요. 어제 뭐 제주도는 한 17도까지 올라갔나 보더라고요. 완전히 봄 날씨였고 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요. 공항 버스 타고 부모님 댁에 도착했더니 8시 10분 저녁에 도착해서 버스 내려서 그 잠깐 한 100m 걸어가는데도 엄청 춥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패딩을 입고 가길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옆길로 빠진 삼천포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전무님의 삼천포가 너무 좋습니다. 주식 관련, 투자 관련 혹은 인생 관련 삼천포로 또 다른 지혜를 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삼천포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해서 순간 약간 너무 잡담을 너무 오래 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장 수익률을 억지로 쫓아가려다 보니 제 페이스를 잠시 잃었던 것 같습니다. 2월 들어서 특정 섹터에 편중된 제 포트폴리오가 시장 흐름을 타지 못하자 마음속에 조급함이 싹 텄나 봅니다. 이번 연휴에 생각을 정리하며 포트를 다시 들여다보니 본업이 있는 투자자로서 편안한 투자가 정답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찰리 멍거의 수익률을 쫓지 마라는 가르침이 유독 가슴에 와닿는 아침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나만의 페이스와 스타일을 지키며 시간을 버는 투자를 이어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참 좋은 글 쓰셨다 그죠? 저도 미국에서 그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쭉 다 모니터링하면서 훑어봤는데요. 지금은 보면 물론 주도주가 있습니다. 증권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보면 조선방산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되고 작년 하반기 상반기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미국 주식도 보면 고점 대비 35%에서 50% 빠진 주식도 많잖아요. 많은데 그런 주식들이 소위 말해서 이 룰 브레이크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책을 보면서 룰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20년 갖고 있으면 100배 나니까 그런 기업들을 책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룰 브레이커 주식을 들고 장기 투자해야지 그런 마음을 들었다가도 그 시장은 막 올라가는데 내 주식만 안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들이 왜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막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유 없는 주식이 없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좋은 거 얘기하고 떨어질 때는 늘 있는 얘기지만 안 좋은 게 부각이 되면서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나만의 페이스와 스타일 지키면서 시간을 버는 투자를 이어가며 그러면 백전불태라고 생각합니다.
최슬리에서 공부한 종목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 투자해 놓고 제 차례가 오길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연초 대비는 61%라 코스피를 이기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물도 못 마시고 일하다 보니 어제 한국 주식장을 정규장 마치고 보았네요. 조금 더 사고 싶은 주식이 있었는데 저는 늘 직장으로 인해서 대응이 안 돼요. 속상합니다. 주식으로 집안채 없앴다고 지난번 댓글을 달았는데 다시 집안채 모아졌을 때 최슬리에 가겠습니다. 잠깐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남편과 저에게는 투자를 운용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이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포함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애잔함이죠 하셨네요. 그래도 그렇게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할 만큼 바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죠? 대구에 살고 계시다고 예전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웜의 신방 듣고 좋은 기운 얻어갑니다. 신문도 듣고 상쾌한 기운은 덤이네요 하셨고요. 오, 형님 책이 3, 4월경에 드디어 나오나 보네요. 고생하셨네요. 투자의 본질도 참으로 명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올 저서도 완전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책 제목을 아직 안 정했어요. 책 제목을 이번에는 투자의 기본 뭐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근데 너무 제목 자체가 좀 묵직한 것보다는 책 내용도 되게 쉽고 재밌게 썼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도 주식 투자로 부자 됩시다. 뭐 약간 이런 컨셉으로 책 제목을 정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달 뒤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최종 원고를 넘겼거든요. 처음에는 미국 가서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왜 이래 안 좋아졌지 생각했더니 미국 가는 그 비행기에서 핸드폰을 꺼내놓고요. 핸드폰을 꺼내놓고 이 핸드폰의 PDF 파일을 보면서 계속 캡처해서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또 좀 어색한 부분 다시 캡처해서 막 수정하고 이 또 펜을 전자펜을 안 들고 가가지고 막 이 팻핑거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 어두운 비행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옆좌석에서 불빛이 비친다고 컴플레인도 2번이나 들어오고 그렇게 어두운 데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미국 도착해서 하루 동안은 눈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막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성을 들여서 이번에 책이 나올 거라서 나중에 책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 가셔서까지 시 공간을 가리지 않고 웜의 신방 올리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진정으로 불광불급의 사나이입니다. 우리 업계에 불광불급이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정말 저분은 주식에 미쳐 있으시구나 하면서 저도 되게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성격 자체가 좀 느긋하다 보니까 느긋하다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동생도 아들 딸이거든요. 저도 아들 딸인데 그 동생네 아들이 이제 중3이 됐습니다. 중3인데 저는 제 동생이 되게 느긋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법인 영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굉장히 스케줄 딱딱 짜서 하는 이 J 성격이더라고요. 동생은 이 보스턴 왔을 때 좋은 사이트들 다 가보려고 보스턴 뮤지엄부터 그리고 자연 사이언스 뮤지엄 등등 뭐 하버드도 가봐야 되고 MIT도 가봐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일주일 안에 다 해야 되었다 보니까 빠듯하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조카는 느긋하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큰아빠는 약간 이지고잉 스타일이니까 이지고잉 그게 영어로는 좀 편하게 편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릴렉스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큰아빠가 너무 좋다는 거야. 릴렉스하고. 그래서 주식도 제가 그동안에 보면 주식에 대한 어떤 프로로서의 자존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너는 열심히 했지만 정말 이 주식에 미쳐서 24시간 내내 몰두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 비하면 되게 좀 부끄러운 저 형님은 저렇게 그 주식을 몰입해서 하는데 나는 놀 거 다 놀고 하면서 하니까 한 번씩 부끄러울 때도 있고 했었는데 웜의 신박하고 모닝브리프하고 많은 분들이 신뢰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시는 바람에 요즘은 참 많이 열심히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어제 오늘 전무님 모습 보면서 자꾸 웃게 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전무님의 행복이 화면 밖으로도 전달이 되나 봅니다. 아무래도 그 MIT에 잠입해서 영상 찍은 거 도서관에서 찍다가 도서관 직원의 안내를 받고 또 옆에 컨퍼런스 룸으로 옮겨서 찍고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KB증권 다음 랩도 언제쯤 들어가는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인가? 또 모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모집하면 바로 주식을 질러도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모집은 합니다. 모집은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아마 KB증권 모집을 할 겁니다. 북콘서트 지방에서 하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부산으로 와주세요. 같이 오시는 직원분들도 리프레시 되고 좋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부산에 가면 제가 좀 맛있게 먹는 돼지국밥부터 해가지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 버는 것은 기술, 돈 잘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러게요. 전문에 배당하는 회사가 분리과세 기준에 흡족하는 회사와 아닌 회사로 나뉘는데 각각 다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흡족하는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2천, 아닌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2천 이면 어떻게 되는지 2천 넘으면 의료보험비 추가 납입하게 되는데 그것도 흡족하는 회사 아닌 회사가 차이가 있는지 의료보험비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2천 넘으면 그냥 다 내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건강보험하고 그죠? 아니 그리고 저는 그거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배당을 주는 회사가 뭐 배당 성량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작년 대비해서 10%가 넘고 그럴 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데 분리과세 혜택은 배당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배당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기업이 배당 성량이 30%가 넘든 안 넘든 그냥 똑같이 그냥 적용해 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 회사가 그렇게 하면 투자하는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 그 대주주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대주주들이 아무래도 배당을 제일 많이 받게 되니까 요런 성향을 맞추면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해주는 혜택을 주겠다. 그게 대주주한테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겠네요. 보니까 저는 왜 이걸 구별을 해서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출근하시면서 모닝브리프 듣고 퇴근하실 때 웜의 신박 들으시면서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좀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북콘서트 참석하고 싶은데 땅 끝이라 참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기 어디 해남 땅끝마을 쪽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광주에서도 한번 다음에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지방 순회 북콘서트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장 안 좋을 때 책 읽으면서 북콘서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좋은데 뭐 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책은 읽어야죠. 썸네일 보고 배울 게 있나 싶었는데 다른 사람의 기사 읽고 끝나네요. 허무 그 자체. 네, 자극적인 썸네일이라든지 지난주는 그거였었죠. 코스피 5600선 뚫은 날 4300 갈 수도 신중론 외에 요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 웜의 신박의 진가를 잘 모르시는 분이시다, 그죠? 전무님 술 한잔 하시고 방송하시는 건가요? 얼굴 빨간데요. 우리 이꿈님이 얼굴이 빨겠나요? 그 조명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하는 거, 잘 못하는 걸 잘 모르시나 보네요. 술을 잘 못하는데 이번에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차이니즈 이 비빔밥을 처음에 먹었고요. 두 번째 식사에서 중식을 먹는데 비행기에서 나오는 뭐 중식이 뭐 별거 없잖아요, 보면. 예, 닭고기 볶음밥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고추장 좀 달라고 해가지고 고추장 이렇게 비벼 먹다가 뭐 와인 뭐 필요하세요 해서 화이트 와인 달라 해서 좀 먹다가 결국은 그 조그만 잔에도 다 못 먹었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일임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임 운용이라는 게 금감원에서 저희처럼 일임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고객의 계좌를 저희가 직접 매매하는 겁니다. 그 직접 매매할 때 저번에 라드견 사태 이런 거 보면 그 금감원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사가 속보가 떴을 때 무슨 H 무슨 투자자문이라 해서 제가 딱 그 사람 라드견 소위 말해서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우리 업계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94년부터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저 틀림없이 투자자문사 아닐 거라는 거죠. 투자자문 회사인 척하는. 근데 투자자문 회사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라이센스를 못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름이 투자자문사가 아닐 거라고 제가 그때 웜의 신박에서 얘기했었죠. 나중에 보니까 무슨 컨설팅이었잖아요. 그런 컨설팅이 불법 영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의 야매라고 하잖아요. 라이센스도 없이 자문사나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인 것처럼 본인이 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면서 뭐 그러면서 많은 분들 꼬드겨 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투자 자문사는 자문사도 두 가지입니다. 저희처럼 일임과 자문의 라이센스를 둘 다 획득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땡땡땡 투자자문이라고 그냥 돼 있는데 보면 일임을 라이센스를 안 받고 그냥 자문만 하는 자문사가 있어요. 자문만 하려면 라이센스 그 자본금 요건이 2억 5천인가만 있으면 되고요. 저희처럼 고객의 계좌를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일임은 15억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자문하고 일임. 증권사 랩은 저희가 자문을 하는 거거든요. 증권사 채슬리 랩에 운용을 해주는 증권사 랩 운용 부서에다가 저희가 자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몇 프로, 뭐 어떤 주식 몇 퍼센트 편입 포트폴리오를 보내면 그 증권사 랩 운용 부서가 그걸 저희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재량권을 좀 발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임하고 자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산 운용사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펀드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미래에셋 무슨 펀드, 인사이트 펀드, 솔로몬 펀드, 예, 그런 게 소위 말해서 뮤추얼 펀드이고요. 그런 펀드에는 여러 사람의 돈을 다 한데 모아서 그 한 펀드를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장단점이 있죠.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에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한 펀드로 운영하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저희는 수백 명의 고객 계좌를 일일이 다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죠. 번거로운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내 명의의 계좌에 그 앱에 다 깔려 있으시잖아요. 키움이든 뭐든 보면 뭘 매매하는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할 수가 있죠. 안심할 수가 있고. 근데 펀드는 돈을 내가 보내놓고 실제로 그 펀드에서 3개월마다 날라오는 운용 보고서를 보지 않고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용사한테 편한 거는 펀드고요. 고객한테 편하고 안전한 거는 일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깍두기 얘기하시는데 귀엽고 멋진 소년 같아서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하셨습니다. 한국 오면 제가 설렁탕에다가 깍두기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저녁에 깍두기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좋은 장에 제 수익은 낑낑 가고 있지만 맘 편히 최슬리에 맡길 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골프 라운딩 중에 목표 달성했다고 전화 받으니 복권 당첨된 기분이네요 하셨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그 분야 최고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분야에 최고가 된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저 최고가 되기까지 얼마나 참 피나는 노력을 하였을까. 그 축적된 시간과 노력, 감동이죠. 그래서 참 최고가 되는 거는 정말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G드래곤 얘기입니다. 정답 없는 세상 틀려도 괜찮아. 교수 G드래곤 카이스트에서 축사를 하셨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지금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인 가수 G드래곤이 20일 2026년도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했군요. 자,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격려를 했는데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자, 축사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여러분은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사람들이라고 말문을 열었는데 이제 정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틀려도 괜찮고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을 결국 가장 멀리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자유롭게 시작하세요 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졸업생들은 따뜻한 위로에 환호와 박수로 화답을 했고요. 지드래곤과 카이스트의 인연은 24년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 카이스트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K 콘텐츠와 문화산업에 접목을 해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면서 G드래곤을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전격 임명을 했고요. 이번엔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벌써 2년 됐네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G드래곤 교수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선구자적 정신을 가졌으며 이는 카이스트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G드래곤은 과학 천재들과 엔터테인먼트가 만나서 빅뱅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교직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고요. 이후 G드래곤은 단순한 홍보대사 역할을 넘어서 24년과 25년에 이노베이트 코리아에 참석해서 AI 엔터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스페셜 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행보를 이어왔었군요. G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 또한 카이스트와 협력을 해서 AI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 트윈과 AI 아바타, 메타버스 기술을 엔터테인먼트에 접목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워낙 이 G드래곤의 예전에 배보이, 굿보이, 배보이가 아니라 굿보이입니다. I'm a good boy 하는 그 음악을 정말 너무 지겹도록 들어가지고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그 굿보이를 다시 한번 듣는데 저희 딸이 너무 지겹다고. 그런데 다시 들어봐도 이 노래가 명곡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음률이라든지 거기에 사용된 악기라든지 전체적인 구성 그런 게 저처럼 음악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도 들으면 이게 그냥 단순한 대중가요 막 그 반복되는 후렴구에 중독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곡이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서 제가 아들이 이 노래를 왜 좋아했을까 옛날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거의 숙제도 안 해가고 네,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불려갔다 했잖아요. 예,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이 노래를 좋아했다는 거죠. Good boy. I'm a good boy. 그래서 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학교에서 부각되지 못하고 약간 말썽꾸러기 그렇게 해도 나는 굿보이야. 그걸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보면 저희 아들이 첫 손주거든요. 저희 아들 태어나고 저희 형님네 큰 조카가 그 다음에 태어나다 보니까 또 형님네는 2004년부터 중국 가서 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저희 애들 바로 옆에서 많이 돌봐 주시다 보니까 특히나 좀 애정이 깊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심성이 되게 착합니다. 그 착한 심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뭐 적응을 잘 못해서 약간의 이제 성적도 거의 반에서 늘 꼴찌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숙제 없냐고. 숙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같은 학교에 2년 차이였는데 저희 딸은 숙제를 엄청 해요. 그래서 나중에 5학년 때 숙제가 없다는데 숙제가 정말 없나 봤더니 저희 딸이 5학년 되니까 숙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똑같은 선생님인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때는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고. 어쨌든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 굿보이 이런 거 들으면서 G드래곤과 그 태양 그 연습 영상 그런 것도 보면 감동입니다. 아무튼 G드래곤이
그 카이스트 졸업생에게 얘기해 준 말, 이제 정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틀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세계적으로 참 G드래곤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괜찮고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이 틀려도 괜찮다라는 말이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틀릴까봐 도전을 안 하잖아요. 틀릴까봐 안 하고. 사실 좀 전에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2026년에 대한 강의를 한투 직원들 대상으로 하나. 처음에는 이제 귀찮잖아요, 사실. 그거 강의 3시간 하려면 그 강의 자료 만드는데 최소 10시간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걸 계속 그 강의업체 대표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올해가 시장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걸 3월 달에 그 강의를 찍어가지고 자료 준비하는데도 그렇고 올해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 어려운 걸 하려다 보니까 그 풀리지 않는 수학 난제를 풀듯이 막 끙끙 또 새벽 뭐 2-3시까지 막 그렇게 할 생각하니까 못하겠다 했다가 톡으로는 못하겠다 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전화 통화하면서 사실 그 어려운 걸 억지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이때까지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틀리는 게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안 하게 되는 게. 그래서 뭐 또 전화 통화 얘기하다가 사실 귀찮긴 해도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또 우리 한투 수많은 PB들이 보는 그런 영상이 될 건데 그런 강의가 될 건데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 한투 PB분들이 또 수많은 그 한투의 자산을 맡고 계신 고객분들한테 또 영향을 줄 거고 그런 생각하면 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강제로라도 또 하는 게 맞다 얘기하다가 그래서 결국 전화로 할게요. 네, 할게요. 귀찮고 힘들지만 하겠다.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틀릴 걸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게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아직 팔 때 아니다. 그래서 누구 인터뷰인가 봤어요. 반도체 투톱 어떻게 투자할까? 노무라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너무 싸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딱 보니까 조선일보 머니와 인터뷰 중인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전자와 하이닉스가 연일 전고점을 갱신하자 국내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은 두 종목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10일 일본 IB 노무라는 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9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56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바클레이즈도 PR이 너무 여전히 낮다.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된 해외 주식 예탁 증서 이 GDR의 목표 주가를 3,600달러로 높였고요. 국내 본주랑 환산을 할 시에는 21만 1,600원 정도이고요. 그러다 보니 두 종목에 대한 고점 논란도 뜨겁다. 자, 노 센터장은 메모리 가격이 역사적으로 오른 시점이라 반도체 주가가 고점인지는 오는 4월 실적 발표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최근 1년간 전자는 227%, 하이닉스는 353% 급등을 했다. 이게 질문이죠.
그랬더니 올해 1분기 PC DRAM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100%, DRAM 가격이 100%, SSD도 100% 이상 올랐고 모바일 DRAM은 약 90%,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서브 DRAM도 거의 95%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펀더멘탈 변화는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변화가 영업이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오는 4월 잠정 실적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전자가 차세대 HBM인 HBM4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하했는데 전자는 전작인 HBM3E까지 하이닉스에 뒤처졌지만 HBM4 단계에서 역전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라고 질문을 했고요. HBM3까지는 하이닉스가 완전히 주도했다면 HBM4부터는 전자도 못지않게 따라온 상황이고 HBM3와 4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크다. HBM3가 시속 100km로 10차선을 달린다면 HBM4는 20차선을 시속 130km로 달릴 수 있게 허용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확 와닿네요. 데이터를 2배 이상 훨씬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1년간 엔비디아 주가는 겨우 35% 상승을 했고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AMD, 구글, TPU와 경쟁 구도를 보이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다소 느려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여전히 경쟁자들이 복제해야 할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GPU를 연결해서 연산을 키우는 NVLink 기반 스케일업 기술과 서버를 연결하는 스케일아웃 기술,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스케일 어크로스까지 전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 또한 엔비디아는 단순히 인프라 반도체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 그 인프라 위에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자율주행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풀 스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런 회사는 엔비디아 말고는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이 AI 관련 주가 변수로 등장을 했는데 한때 엔스로픽으로 관련 주가가 하락했던 건 엔스로픽이 오픈 AI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반도체 주가 전반에 반영됐기 때문이고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경쟁이 심해질수록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기업들은 방어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반도체 수요를 자극한다.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이고 판단, 인퍼런스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면 판단이 인퍼런스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면 이 추론, 리저닝은 AI가 스스로 추가 학습을 하는 단계이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새롭게 주목해야 할 반도체주는 무엇인가? 종목보다 트렌드 중심으로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실리콘 포토닉스인데 기존 반도체는 실리콘 내부 미세 회로에다가 전자가 이동하며 작동하는데 포토닉스 기술은 광자가 신호를 전달한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와 발열을 줄이는 핵심 기술이다. 이와 관련해서 코히어런트, 마벨 같은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기사입니다. 암이 26만 명이 뜬다. 광화문이 들떴다. 자, 광화문 숙박비도 나누고 콘서트 짝꿍 겸 한국 음식 같이 탐험할 파트너 구해요. 자, 광화문에서 열리는 다음 달 21일입니다. 21일. 이 BTS의 컴백 콘서트를 앞두고 만들어진 아미 서울 스테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인데 전 세계 아미들이 서울 여행을 앞두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야, 이 3월 달에 서울에 관광객도 엄청 오겠네요.
이곳 게시판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등 전 세계 언어로 쓰인 글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고, 한 인도네시아 팬은 저렴하게 한국 여행을 하는 꿀팁이라면서 편의점에서 밥과 반찬을 2,000원에서 4,000원에 사 먹고,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고,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면 된다. 그거 적어놨고요. 미국 LA에 산다고 밝힌 팬은 홍대, 명동 쇼핑과 경복궁, 이태원, 한강 투어를 함께 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BTS 7명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모이는 첫 콘서트가 열리는 광화문에는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고, 광화문 공연이 확정된 지난 3일 구글의 광화문 키워드 검색량은 전날 대비해서 3배 이상이나 폭증을 했습니다. 공연 당일 최대 26만 명의 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을 누비며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광화문역 반경 1km 이내에 5성급 호텔 1,500개 객실은 전부 만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BTS 특수를 뜻하는 BTS 노믹스로 들썩이고 있고요. 광화문 인근 편의점 100여 곳도 BTS 팬 아미를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세븐일레븐은 공연장 주변 점포 40여 곳에 외국어가 능통한 본사 직원을 특별 파견하기로 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의 핫템인 이 바나나 우유와 컵라면은 물론 휴대폰 충전기와 핫팩 등을 평소 10배 수준으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GS25도 BTS 멤버 진이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전통주 아이긴을 매장 전면에 내세워서 아미를 불러들인다는 계획이고, 스타벅스는 서울을 주제로 한 음료를 처음 내놓고요. 아미의 상징색인 보라색과 한국 전통 문양 등을 이용한 특별 상품을 판매합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동화 면세점도 다음 달 10일부터 BTS 응원봉과 티셔츠, 수건을 비롯해서 포토카드, 인형 가방 등을 사전 판매하는 등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진화한 광화문 일대의 대형 전광판을 사로잡으려는 경쟁도 치열한데, 이 공간이 전 세계 BTS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최적의 광고 매체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고요. 이 골든타임인 콘서트 시간대는 이번 공연을 전 세계에 단독 생중계하는 이 넷플릭스가 모두 싹쓸이한 상태라고 하네요. 기업뿐 아니라 BTS 해외 팬클럽들도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전국의 중국 팬 모임인 전국 차이나는 공연 이틀 전부터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하고 KT 스퀘어 세광 빌딩 전광판에다가 전국 생일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른바 BTS 성지 순례 코스로 불리는 광화문과 종로 일대 상권은 기대감이 더 큰데, BTS가 공연을 펼쳤던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 멤버 RM이 찾은 이중섭 탄생 110주년 특별전이나 이중섭과 환기미술관, 그리고 BTS가 전달한 타임캡슐이 보관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을 팬들이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BTS 효과는 앞으로 더 확산될 전망인데요. 4월에는 경기 고양, 6월에는 부산에서 추가로 콘서트가 열리군요. 장기 내수 침체에 시달려온 지역 상권들도 이 BTS 노미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 미 대법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 대법원 파괴적 권력 안 돼. 트럼프 비판, 삼권 분립 보루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단순한 행정조치 취소를 넘어서 미국의 건국 정신과 헌법적 가치인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네,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 견제를 여기 check라고 단어를 썼네요. check and balance를 다시 한번 확립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꺼내든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헌법이 의회에만 부여한 이 과세권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현재 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뭐 이분들이 누가 임명했는지 누군지 뭐 쭉 나오는 걸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대법원은 판결문의 이 서두부터 과세권의 본질과 무게를 짚으며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을 했고요. 재판부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말을 인용을 해서 과세권을 연방에 부여되도록 제한된 권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 권한은 파괴할 수 있는 권력이자 국가의 존재와 번영에 필요한 위대한 권력이라면서 이처럼 막강한 힘을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 없는 과세에 반발해서 독립혁명을 치른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렇네요. 국민의 지갑에 접근할 권한을 오직 의회에만 부여함으로써 행정부의 비례해진 특권을 제어하려 했다는 헌법적 배경도 강조했습니다. 그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한 게 영국에서 미국을 식민지로 할 때 그 부당한 과세, 이런 것들 때문이었잖아요. 거기에 반발해서 독립혁명을 건국 아버지들이 치르면서 이 행정부의 권한을, 특히 과세권에 대해서는 의회는 어차피 국민이 선출했으니까요. 그렇게 의회에다가 권한을 넘겨놨는데 행정부가 이렇게 남용을 했다, 이런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1977년 제정된 이 경제권안법에 명시된 이 규제하다와 수입이라는 단어에 근거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든 원하는 세율과 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그 두 단어는 규제하다, regulate와 수입, importation, 그 두 단어는 그만한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일축을 했고, 의회의 그 명시적이고 엄격한 위임 없이 비상사태 관련 법률에 적힌 일상적인 단어 몇 개를 조합해서 헌법이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과세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판결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수시로 바뀌었던 관세 정책도 정면으로 비판을 했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상대로 관세율이 10%에서 단기간에 125에서 145까지 폭등하고 수많은 품목이 면제와 부과 대상을 오갔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대통령은 다른 관세법에 존재하는 중대한 절차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원하는 대로 현기증이 날 정도의 수정 조치들을 수시로 내렸다고 했고요. 또한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서 이토록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러한 역사적 선례의 부재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유력한 징후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이 비상한 권한을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제시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어떤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를 우회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주요 결정은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입법은 힘들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그렇게 설계한 핵심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의를 하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국가는 단지 한 파벌이나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의 결합된 지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 또 대법원 판결문 말미에서는 이 사법부의 권한과 그 한계를 명시한 미국 헌법 제3조를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는 경제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헌법 제3조가 우리에게 부여한 제한된 역할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대부분이 굳이 이 조항을 스스로 인용한 것은 이번 판결이 대통령과의 이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라는 헌법적 소명을 이행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나 외교 같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일지라도 그것이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경계를 침해할 때는 사법부라는 최후의 보루가 개입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는 법률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는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멋있다, 그죠? 이게 저는 미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력한 대통령제로 미국이 세계의 뭐 경찰 역할도 하고 세계 대통령 역할도 하고 세계 중앙은행 역할도 하고 참 많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독단이 되고 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 자체가 참 보면 그게 미국 지금의 미국이 있게 된 그 힘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태기의 사이언스 스토리 에펠탑의 이름 새겨질 여성과학자로 본 성평등의 역사라고 돼 있는데 에펠탑에 추가로 새겨질 여성과학자 72명 명단이 지난 1월 26일 발표가 됐고요. 에펠탑에 이런 명단이 새겨져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파리의 에펠탑에는 현재 남성 과학자들만 새겨져 있다네요.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운 프랑스 혁명이지만 이처럼 여성은 소외되어 있었고 노벨상은 2회나 수상한 마리 퀴리조차 남성 중심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볼 정도였다. 어릴 때 이 퀴리 부인 책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여성 과학자들을 존중하려는 문화가 움트고 있고요. 이번에 마리 퀴리와 함께 72명에 포함된 소피 제르맹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1806년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을 침공하자 수학자 가우스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이 지역을 지배하던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사망합니다. 공작은 어린 수학 천재 가우스를 발굴하고 후원한 인물이었는데 24세의 신의 가우스가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치게 된 산술 연구가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에게 헌정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공작의 사망 후에 가우스는 나폴레옹 군대에 둘러싸이게 되고 이때 프랑스 장교가 가우스를 찾아내서 소피 제르맹이라는 여성의 편지를 건넸는데요. 처음 듣는 프랑스 여성이 보낸 사연은 이랬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완전히 낯선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여성 과학자라는 이유로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 당신과 연락할 때 르블랑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순간 가우스는 놀랐고요. 르블랑은 오랫동안 편지 교환을 하던 수학자였었고 소피 제르맹은 존경하던 수학자 가우스가 전쟁통에 목숨을 잃은 아르키메데스처럼 될까봐 프랑스 군에게 부탁하고 이를 위해 할 수 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이다. 소피 제르맹이 13살이던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요.
부모는 급변 사태에 외출을 금지했고 무례한 그녀는 수학 서적에 빠져들었는데 특히 로마군을 마주한 순간에도 수학을 놓지 않았던 아르키메데스에게 매료됐고요. 독학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그녀에게 1794년 혁명 정부가 석학들을 모아 개교한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한 줄기 빛이었는데 하지만 여성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 않았는데 강의 노트를 구해서 독학을 했고요. 그리고 르블랑이라는 남성 이름으로 수학 교수 라그랑주에게 논문을 보냈고요. 천재성에 놀란 라그랑주는 곧 르블랑이 여성임을 알게 되지만 오히려 적극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1801년 가우스의 산술 연구가 출판이 되자 이게 아마 가우스의 정리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출판되자 3년 동안 파고들어 자신만의 증명을 편지로 가우스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도 르블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가우스는 편지에 담긴 수학적 통찰에 놀랐고 계속 편지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프랑스군의 점령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인맥을 동원해서 가우스의 안전부터 챙긴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여성임이 드러나자 걱정스레 편지를 마무리했고 제가 오늘 털어놓은 비밀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명예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우스는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신을 교환해 오던 경애하는 르블랑 씨가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존경과 경애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추상과학, 특히 신비로운 수론에 대한 재능은 매우 드뭅니다. 이 매력적인 학문의 아름다움은 이 학문을 깊게 파고 들어갈 용기를 가진 이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과 편견 때문에 남성보다 무한히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여성이 이 학문에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정말 고귀한 용기와 특출한 재능을 지닌 뛰어난 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소피는 고체의 탄성 연구에 업적을 쌓았고요. 1816년에 이 공로로 여성 최초로 파리 과학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네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로 아카데미에 참석할 수 없었고요. 이때 대학자 퓨리에가 나서서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페르마 정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업적을 보였는데요. 남성학계의 차별에도 수학자 르장드르는 그녀와 협력을 했고요. 그녀는 유방암 투병 중에도 연구에 매진했고 1831년 가우스는 독일 göttingen 대학이 그녀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도록 적극 주선했지만 그녀는 그 전에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4년 기준으로 54.9%로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데 그런데 연구 인력 비율은 23년 기준 23.7이고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 비율도 38개 중에서 우리가 37이라고 합니다. 학부를 졸업한 뒤 석박사로 갈수록 여성 이탈자가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사회적 인식이다. 유엔의 성평등 지수에서 한국은 89.9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그중 경제적 편견 지수는 평균보다 4배나 높아서 여성이 채용이나 승진에 심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자가 많은 거고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 과학 인프라에서 인재라도 제대로 지켜내려면 성평등 문화부터 뿌리내려야 한다. 편견과 차별 속에 꼽힌 소피 제르맹의 탄성 연구는 에펠탑 건설에 활용되었고요. 그녀와 함께했던 라그랑주, 퓨리에, 르장드르는 모두 에펠탑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없었던 그 순간에도 대학자들이 과학의 성평등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에펠탑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참 좋은 칼럼을 읽었네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싼 주식 찾는 대신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자산을 선점해야 된다. 누군가 했더니 우리 이호석 대표네요.
20세기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은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가치보다 싼 가격을 찾는 대신에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산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호석 HS 아카데미 CFA 홀더를 가지고 계시죠. CFA를. 자, 다시 보는 2026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영상에서 이같이 말을 했고요. 먼저 경제적 파산이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이 경제적 파산이란 내 수명이 자산의 수명보다 긴 상태다. 수명은 한 90세까지 사는데 그 전에 경제적으로 파산한다는 얘기군요. 그는 아마존이 최근 3만 명의 직원을 해고한 사례를 들면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소득을 얻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결국 자산소득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산소득, 투자. 연방준비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신규 자산 수요는 미국 GDP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가치가 올라가는 진짜 자산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산이라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먼저 테슬라다. 그는 테슬라는 자유주행 기술과 로보택시를 통해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며 가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둘째가 팔란티어네요. 미중 기술 전쟁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셋째가 구글. 그는 제미나이 등 AI 성능이 인간의 연구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면서 구글의 경제적 혜자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그는 금이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자산이 되어가는 사이에 비트코인은 미국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기초공사가 끝나며 가격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저께 미국에 있는데 이효석 대표가 문자로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출연을 하셔야죠 해서, 그래서 한국 가서 스케줄 보고 알려준다고 했는데, 네, 반가운 얼굴이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